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사회 현상 또 최근에는 그 글로벌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프로그램 방송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과 그 이러한 그 영향에 대해서 어,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서로 어, 그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어, 침략에 의해서 강탈된 그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촉발하게 된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는 그 세계 4대 곡물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유럽으로 향하는 그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그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측의 군사 충돌이 좀 전 세계적으로 그 에너지라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그 가파른 상승을 촉매시켜서 세계 경제가 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서방과 또 러시아, 중국 등 그 비서방 간의 그 냉전이 도래했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의 그 지정학적 그 갈등을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그 전쟁은 그 유럽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극도로 신중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온 전범국 그 독일의 경우에는 이번 그 전쟁을 계기로 그 분쟁 지역에 그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로 한 원칙을 깼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년 역사의 그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 경우는 그 EU의 그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금융 제재라든가 러시아 항공기 영공 통과 차단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군사적 그 중립국인 그 스웨덴과 핀란드 경우에도 오랜 그 금기를 깨고 우크라이나의 그 군사 장비와 전투 식량 등 군사 물자를 지원했고요.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어떤 경제적 또 지리학적 그런 큰 영향력이었다고 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어떤 국가일까요?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폴란드, 또 슬로바키아, 헝가리, 또 북쪽으로는 벨라루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북쪽과 동쪽으로 러시아에 접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우이며 유럽 대륙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넓습니다. 주민의 70% 이상이 우크라이나이지만 러시아인도 한 17% 정도가 넘는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공용어인 우크라이나 외에 러시아어도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별로 없고 토질이 매우 좋아서 국토 대부분이 영양분이 많은 세르노렘 흑토로 덮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흑로 흑토 지대는 그 북미의 그 프레리와 그 남미의 그 팜파스와 더불어서 세계 3대 곡창지대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밀 수출의 10%, 또 옥수수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그 식량 대국이고요.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량이 세계 1위이고, 또 석탄이 세계 6위 매장량이 이렇게 비롯해서 망간이라든가 또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이 대거 매장된 그 자원 그 부국입니다. 아, 지금 그 이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경우에는 그 나토의 어떤 동진 정책과 범루스주의에 빠진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마찰이 빚어진 전쟁이라고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그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으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들을 소탕하지 못하고 질이 멸절을 하자 그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 오판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2022년 2월 24일 새벽 그 러시아의 그 포병대와 미사일 그 부대가 전면적인 그런 그 폭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있어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러시아 그 벨라루스와 함께 루스족으로 분류되는 민족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 모두 자신들의 그 민족적 근간을 키예프 공국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이들의 운명이 그 나뉘게 되었고요. 훗날 그 모스크바 대공국이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재정복하고 짜르국으로 다시 하나가 될 때까지 이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뉘게 되었습니다. 소련이 그 해체될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그 발트 3국과 더불어서 소련으로부터 분리의 가장 적극적인 구성국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탈린 시절 우크라이나의 공업화를 우크라이나인이 아닌 그 러시아인이 했었고 이러한 기조를 후에도 이제 유지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화국에는 그 러시아계 혹은 친러시아 우크라이나인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친러 기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민족은 그 반러 성향인데 국가는 친러 성향인 기형적인 구조로 유로마이단으로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유로마이단 혁명이라는 것은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그 야누코비치의 그 친러 정책에 반대해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그 말하는데요. 2014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독립광장에서 벌어진 반 야누코비치 시위대의 그런 그 격렬한 시위가 있었죠.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그 배경에는 그 유럽 연합과 그 협력 그 좌절과 그 러시아와 그 경제 지원 협약 체결로 그동안 독단적이며 권위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온 그 야누코비치 정권에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시위가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있었는데요. 아, 그 우크라이나는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크림 그 자치공화국은 주민 투표를 통해서 크림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이 되었는데요. 러시아로 편입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그 도네츠크를 비롯한 러시아계 그 다수 지역에서까지도 독립 요구를 하면서 시위대가 무장하고 군복 차림으로 나서고 있었는데요. 이를 그 진압한다고 투입된 그 우크라이나군이 되려 부장 시위대들에게 포위되면서 무기를 넘겨주고 굴욕적으로 그 철수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러시아계 무장 시위대를 건드리다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철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함부로 러시아계 무장 시위대를 건드리다가 그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수를 했던 것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로 그 마이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동서부의 다른 지역적 그 정체성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일어난 그 지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추긴 정치인들의 그 책임이 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니드 쿠치마 그 시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오던 우크라이나 정치계는 친서방이라는 개혁파와 친러시아라는 보수파 프레임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지역적인 그 이권 요소와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우크라이나의 그 지역 갈등은 극도로 치달았고요. 특히 그 미국에서는 그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친서방 세력을 이용해서 이용했고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그 영향력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내 그 친러 세력을 이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대립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1991년 독립 이후에 EU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나 심각한 경제 위기와 뿌리 깊은 그 지역 분할 구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분열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와 EU가 2014년 3월 21일 협력 협정에 정치 부분에 서명하고 5월 대선 이후에 경제 부분에도 서명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이런 그 내부적인 그 고질적인 갈등이 지속되어 EU 가입은 순탄치 않았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 친러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를 이제 돈바스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그 대선 전까지 우크라이나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과거 경제장관과 외무장관을 영입했던 포로셴코가 강한 리더십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한다면 이러한 나락으로 떨어진 우크라이나 경제도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듯 보였습니다만 크림 병합의 사례를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본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그 동부에도 위장부대를 투입해서 반 우크라이나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러시아와 친러 반군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손쉽게 누르면서 진압하면서 빠르게 동부 지역을 석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크림 반도라면 몰라도 동부 지역은 러시아 사용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상외로 러시아군과 친러 이런 반군은
소수의 이제 동조자들만 확보하게 되었고 결국 돈바스 위에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중심지인 돈바스를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해서 강경 대역에 나서면서 돈바스는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러시아 침공에 놀란 동부 돈바스 제 동부에서도 반러로 돌아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버렸습니다. 2014년 말기에 그 경제 제재에 따른 그 서방의 압박이 이제 구체화되자 러시아는 점점 그 동부 개입에 소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그 러시아 외무장관과 그 회담을 한 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 중임을 확인함을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정부군을 상대로 호전한 반군 세력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루면서 또 전선이 이렇게 고착화되었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 경제 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서방 세계의 대응이 미약하고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래 제재는 나라가 크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을 상대로는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인들만큼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나라 국민들도 드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 난항은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러시아 역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서방 측의 경제 제재는 단지 러시아를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방 측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당장 외국 자본은 탈출하는데 시중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이 달러라든가 유로화 등의 이제 외화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외화 구하기에 나서면서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사태는 민스크 협정을 계기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적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기들의 영토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쉽게 정복할 침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크라이나도 이후에 어떤 자체적으로 자강을 했고 또 어떤 독립국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뜻이 지금 현 젤렌스키 대통령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세계 대전 이후에 이렇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아주 잔혹한 이런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은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러시아의 그 침공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런 그 협상력을 발휘해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전쟁이 종식이 돼야 세계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또 나라 전 세계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